안녕하세요. 서울 월드 휴먼 브리지 대표 황성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 우필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향후 한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내려야 할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현식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소개하는 그 글을 잠깐 보았는데 세계 전문 미래학자 학회 정회원이세요. 네네. 그 정회원증은 어떻게 한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제 미래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고요. 몇 명이나 되죠? 그럼 뭐 굉장히 한 400명 정도가 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다들 유명하신 뭐 짐데이토 교수나 이런 분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고요. 이제 가입을 하려면 한 7가지 조건 중에 한 서너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게 이제 미래와 관련된 컨설팅을 했느냐, 또 미래와 관련된 책을 냈는지, 아니면 어떤 이제 강의, 포럼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충족이 되어지면 정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네. 연회비도 내시고요. 그럼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네. 이름이 되게 듣기에 거창한데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뭐 단어에서 뭐 발견하시는 것처럼 아시아의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 이 부분들이 이제 조합된 단어인데,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미래에 있어서 인재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세워진 연구소고요. 저희는 세워진 한 17, 18년 정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고요. 원래 시작은 이제 저희가 B2B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관련된 이제 미래와 예측들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의 이제 많은 기업들도 필독서로 읽기도 하고 네. 또 종교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책들을 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 최근에 쓰신 책이지만 코비드 이전에 쓰셨던 책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예측을 하셨습니다. 세계화의 속도와 깊이가 점점 더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비드19가 나타나면서 네. 지금 현재 코비드가 좀 세계화를 좀 멈춘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비자발적으로 전 세계를 이제 셧다운 시키고 락다운 시켰다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전염성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락다운이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기간이 또 지나가면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단기적인 미래로 보면 결국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압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G1과 G2의 패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았거든요. 1차가 작년에 이제 12월 말쯤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마치 패권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니까 G1과 G2라는 것은 미국이냐, 그렇죠. 미국 중국이냐, 미국과 그 뜻이죠?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마 대체적인 예측으로는 2020년 말 늦어도 2021년 초에는 다시 2차 패권 전쟁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의 요소들이 남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락다운, 셧다운, 그리고 세계의 멈춤 이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지만, 결국에는 이 요소들이 다 극복이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압이 되고, 그럼 백신과 바이러스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보균자가 되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코로나 사건이 끝나거나 그 다음에 패권 전쟁이 끝나게 되면 다시 세계화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갈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셧다운, 락다운 때문에 세계가 멈췄다라는 한 가지 키워드 때문에 앞으로 계속 멈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안 되죠. 왜냐하면 세계화가 멈추면 재화 서비스의 판매, 생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특별히 뭐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수출 안 하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아마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일단은 락다운을 했지만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다시 풀고 네, 그런 네, 일들이 네. 벌어진 거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일단 셧다운이 되니까 멈춘 것 같고 패권 전쟁이 진행되어지면서 관세 전쟁을 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인재 전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다 극우주의가 되어지고 다 뭐 국경을 막고 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화가 끝난 게 아니냐라고 현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세계화의 속도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서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미래를 좀 보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뭐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세계화는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요하죠. 대동맥 같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예상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그렇게 또 안심할 게 아니고 왜요? 추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 또 전 세계가 공유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너크래킹에 있다라는 얘기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지금 전개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크래킹의 핵심은 뭐냐면 위에 미국과 일본과 선진국들이 가고 있고 밑에서 중국과 인도와 뭐 개발도상국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중간에 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진퇴양난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밑에서 추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추격자들은 역시 세계화에 있어서 수출과 무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같은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나라라고 봤을 때는 세계화가 된다고 해서 다시 세계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추격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리고 앞에 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이런 이제 숙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세계화가 다시 되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걸어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그 읽으신 책들, 이거 쓰신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시는데 이제 얼핏 좀 모순된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소장님 같은 미래학자의 목표는 자기가 예측한 것을 빗나가도록 하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학은 예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언이 아닌데 일단 이제 오류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예측서를 내면 마치 예언자처럼 생각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률적 가능성, 논리적 가능성들을 따져가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인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게 맞냐 틀리나 이렇게 계산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고 그 예측의 핵심은 사실은 위기적인 측면을 얘기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기의 반대편에 있는 건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동전의 앞뒷면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희가 위기 신호를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그 위기가 있으니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도 그 위기를 알고 그 위기 가운데 잘 대응을 하고 기회를 선점하면 당연히 저희의 예측은 틀리는 게 맞는 거죠. 틀려야 되는 거죠. 잘 대비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책에도 쓰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경제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항상 얘기해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잘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그것들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시그널들, 신호들이 있으니 그럼 이제 잘 준비하시면 이제 저희가 예측한 게 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저희는 보람이 생긴다. 그렇죠.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묘한 딜레마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면 그래 잘 대비해서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틀리면 틀렸다고 또 이제 얘기하시니까 틀린 게 맞는 거라고요. 틀린 게. 그렇죠. 틀린 게 맞는 거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핵심은 맞고 틀림이 있지 않고요. 의미와 가치에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 네네. 이번에 그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거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왔던 그 자본주의의 민낯 혹은 속살이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소장님의 책에서도 그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자주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뭘지 혹은 보완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고 싶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걸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굉장히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다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거거든요. 제로섬 게임 해보셨죠? 뭐 맨날 하죠. 어렸을 때 우리 그 운동장에서 요즘 분들 라떼 얘기 싫어하는데 요즘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대표님 잘 아실 거예요. 모래 뺏기 놀이 하잖아요. 깃발 딱 꽂고 가위바위보해서 이렇게 뺏기 하면 이제 마지막에 지는 사람은 깃발이 넘어질 깃발이 아니라 나무가 됐든 무엇이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뺏고 뺐다 보면 결국에는 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약점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지는 사람, 패배하는 사람, 죽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좀 연약한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150년, 200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죠. 근데 전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남은 건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되지만 극복할 수 없다면 이 자본주의의 생태적인 문제, 이 극복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희생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참 자본주의는 필요하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참 쉽지 않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본지 사기 같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구조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게 부익부 빈익빈 부의 어떤 상대적 개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를 점유한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미국의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자산이 2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가 얼마나 편중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케이스고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의 문제점으로 지금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오고 2월 달에 우리가 셧다운 되어지면 전 세계가 70일 이상 뭐 뉴욕은 더 길게 가고요. 그런 이제 셧다운이 되어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가난한 분들이 지금 맞아요. 어려운 거죠. 지금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엔 또 힘든 분들은 뭐 부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취약 지역에 있는 분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고 그 문제를 이제 국가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위기적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듣기에 이번 그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현상 중에 하나 가슴 아픈 게 자그마한 규모의 섬들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미국에서 그다음, 플로리다 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프라이빗 제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들은 결국엔 피해갈 방법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럼요.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진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를 점유한 분들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마음으로 상생의 기업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구조, 공생의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거대 담론은 이제 그만두고 아마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에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안 잃어버릴 수 있는 약간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잃지 않을
잃지 않거나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 해야 돼요?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해야죠. 투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는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투기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요. 투자라는 거죠. 건강하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나 환경들을 보면 이제 누구나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진입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자산의 85%, 80%가 부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은 굉장히 약하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은퇴, 우리나라가 1640만 명이 2030년 전후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준비를 하시는데 그 은퇴를 지금 부동산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현금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들 이제 아우성하는 건데 그 가운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것들을 극복하려면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야 되고 수입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4만 불, 4만 5천 불 단기간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네. 우리가 3만 불 넘어섰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뭐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사실 그 수치는 허상이거든요. 그 허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3만 불이냐 3만 불이 아니냐는 달러의 가치에 따라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 달러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벌써. 네, 달러로 표현했으니까 그건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인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4만 불, 4만 5천 불까지 갈 수 없고 산업의 구조가 약하고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는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일자리가 늘지 않고 현금이 없고 부동산에 다 매여 있고 한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100세를 넘게 사니까 결국에는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한다면 더 많은 자본은 결국에는 일자리가 아닐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투자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요. 뭐 그게 이제 선진국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도 결국에는 투자를 통해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투기가 아니라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야, 이거 먹고 산다는 게 되게 힘든 거군요. 네, 힘든 건데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세상 이치 구조를 이해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왕에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월드 휴먼 브리지의 후원자들의 삶에 좀 직결되는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내년, 후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기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혹시 예측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추경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지 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정도는 좀 더 앞에 2분기나 1분기가 다르게 좀 더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GDP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V자냐, U자냐, W자냐, 나이키자냐, 뭐 I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GDP에 대한 거예요. 분기별 성장률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급반등할 수 있겠느냐, 3분기. 그게 V자. 3분기가 아니라 3분기도 어렵고 4분기도 어렵고 한 내년 1분기 정도 가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U자. W자는 3분기 때 치고 올라갔다가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떨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유럽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가 있으니 조금 어렵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게 W자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뭐래도 3분기는 뭐 이제 어떤 상황이든 좀 좋아 보이는 시그널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돼. 투자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영업을 하든 뭐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돈이 뿌려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3분기까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차 대유행의 가능성이 있으니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한국은 방역을 너무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 그런 이만한 거예요. 나라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근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도 없는? 뭐 이런 좀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앞에 모니터링 좀 하고 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에서 다시 확진자가 60명 이상 그러게 늘어나고 말이에요. 있고요. 예, 저도 신문 브라질은 뭐 하루에 4만 명 확진자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하루에 사망자가 150명 안팎이었어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지금 25개 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 우려하는 게 뭐냐면 10월, 11월이 되면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차 대유행 가능성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 심지어는 잘못하면 1차에 겪었기 때문에 1차가 백신과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은 셧다운밖에 없다. 락다운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발동을 한다면 2차의 대유행 가능성이 나타나자마자 전국의 전 세계는 다시 락다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싸늘하게 지금 식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그때는 다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경제를 바라보는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위기, 유럽의 위기, 그런 것들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2, 3년이 지나야 다시 크게 한번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시기마라의 시그널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고 뭐 비즈니스 하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거, 언제 들어갈지, 언제 멈춰야 할지. 뭐 그건 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뭐 투자도 똑같은 거잖아요.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와, 시야를 좁혔다, 넓혔다. 그렇죠. 많이 바쁘네요. 하나 우리 이제 월드 휴먼 브리지라는 NGO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80%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거다. 20%가 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NGO는 혹은 한국 교회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좀 그 이야기를 그 NGO와 그 교회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위기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물에 빠졌으면 일단 빠져나오고.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위기가 더 증폭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러잖아요. 한 걸음 물러서서 보라고. 그게 뭐냐면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좀 빠져나와서 전체 숲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 나와서 숲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변하지 않고요. 일부는 변하지 않고 일부는 변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언택 얘기를 하는데 언택이 지금 상황에서 좋긴 하지만 보완해야 될 게 여전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대체하기에는 약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 언택 기업 중에 넘버원은 누가 뭐래도 아마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을 사요. 그러게 말해요. 네. 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것도 지금 늘려가고 있고요. 아마존고 같은 그렇죠.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온라인의 근본적인 문제인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소비자들은 온라인 상에 있지만 이것들이 넘어가고 나면 경험, 체험들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져보고 느껴보고 입어보고 시식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지금은 이머전시니까 두려워서 매장을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 백신과 치료제 나오고 안정감이 생기면 가야죠. 뭐 이를테면 또 그런 거잖아요. 여름 시즌인데 다들 해수욕장 가고 싶어 하잖아요. 벌써 열었던데요? 네, 여행 가고 싶어 하고 뭐 유럽이든 동남아든 여행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여행을 못 가요. 그래서 뭐로 하냐면 랜선에서 여행을 해요. 예. 네, 여행지를 보고 온라인으로 그것도 대리 만족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대리 만족이지 만족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전으로 돌아갈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망각이 있거나 비용 문제가 있거나 우선순위 문제가 있거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산업들은 다시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야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쏠림 현상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대비냐? 야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변하지 않는 것들로 돌아갈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네,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냐. 비근한 예가 여행이잖아요. 여행업. 그렇죠. 여행업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다 문 닫고 다 폐업하고 심지어는 뭐 회자된 여행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행사라는 여행사가 있었거든요. 여행사요. 제가 알기로는 여행을 행복해하는 사람들인가? 뭐 그런 여행사가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굉장히 온라인상에 뭐 이렇게 화두가 됐는데 여행을 보냈던 사람들이 셧다운돼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자비를 들여가지고 1,000만 원 넘는 자비를 들여서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행업을 폐업을 하시고 지금 여행업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업이 폐업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폐업되느냐? 아니죠. 다시 갈 거잖아요. 스물스물 다시 나올 건데. 그러면 다시 발생할 그 여행을 바라보면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게 있어요. 여행도. 여행은 가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속도감 있게 온라인상에서 여행이 패키지화 되어지는 접속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월드 휴먼 브리지도 그런 거잖아요. 네. 특별히 교회 같은 상황도 제가 보는 건 뭐냐면 SNS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다 유스포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온라인이다. 성도들이 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주목하니까 나도 온라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온라인을 하시는데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글쎄요 상업성 없습니다. 일단 상업성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가지 않고요. 온라인 다 주목하지 않고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더 팁을 하나 드리자면 교회에서 온라인에 언택의 사역을 하실 거거든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도들한테 사역적인 측면을 하시는 게 좋다. 그게 언택의 핵심이다 라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온라인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시체말로 그냥 유튜버를 다 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할까?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상업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여러분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영향력이 없다. 뭐 비수 같은 말씀이지만 네. 굉장히 네.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온라인도 하시고 오프라인도 소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언택트라는 방식은 컨택트의 보조 역할이지 그렇죠. 이게 대체는 아닐 거다라는 대체는 말씀이죠. 아니다. 네. 일부는 되지만 전부는 아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X세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컸거든요. 네. 도대체 어른들이 그때 그랬죠. 니네들은 도대체 뭔 생각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니들은 X세대다. 근데 벌써 Y, Z를 지나서 이제 그 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곧 등장하게 될 A세대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어요. 이 A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X세대가 A세대를 어떻게 환영하면 될지. A세대라는 것은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인공지능, 새로운 생산 방식의 변화 가운데 그 생산 방식을 활용하는 세대가 이제 A세대가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활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세대와는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르겠죠. 그렇죠. 인공지능과 로봇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예, 예. 살고 싶은 생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셔야 될 거요? 사셔야 될 텐데 우리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더 밑에 세대겠죠. 지금 청년 세대라기보다는 더 어린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고 그 가운데 의식과 어떤 행동의 패턴들이 우리와 다른 측면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후에 이런 질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요. 그 참 어려운 철학적 질문인데. 지금의 우리 시대죠. 코비드19가 지금 우리 가운데 유행하고 있고, 근데 이게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위기는 남아 있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시대 정신은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성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지금 사실은 부의 총량으로 보면 많죠. 솔직히 얘기하면 부의 총량을 n분의 1로 나눠 가지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 나눠갈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근데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요청되어지는 거고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 욕구 결핍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 욕구 결핍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극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동체성이 반드시 중요한 건데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대와 다르게 다름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름이 나쁜 게 아닌데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런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구현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전히 공동체성이 필요하지만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서 인정하고 포용하고 공생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구조 가운데서의 자산의 분배, 또 일의 분배, 생각의 분배, 노동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터치 받는 걸 싫어하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즘 청년 세대들은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희한하잖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동아리라는 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위험한데 클럽을 또 찾아가요. 클럽을 찾아가고요. 뭐 그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기타를 배운다, 탁구를 배운다, 뭐 요리를 배운다 그런 이제 공동체성 문화를 여전히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의 섭리 안에 보면 인간은 혼자 절대 살 수 없다. 이게 앞으로도 미래도 여전히 가능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공동체성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단 개인을 좋아한다는 의미는 다름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르지만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좋은 변화의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틈바구니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 휴먼 브리지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란 무엇일까 나누는 과정에서 최현식 소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이후로도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귀한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